자, 13번 문제 보시면 다음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특정직 공무원, 국토교통부의 차관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정무직에 포함이 되어야겠지. 차관급 이상. 오케이? 검사는 특정직에 해당합니다. 그럼 검찰총장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장관급이에요. 검찰총장이 어디에 해당되겠어요? 검사뿐만 아니라 검찰총장도 임기가 2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정직입니다. 정무직이 아니에요. 경찰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기가 다 2년씩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특정직에 해당된다. 검찰총장, 경찰청장.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은 특정직이에요. 재판관은 정무직이에요. 재판관은. 그 다음에 국회 수석 전문위원은 별정직에 해당합니다. 국가정보원 직원은 특정직이에요. 특정직. 그러면 감사원의 사무차장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감사원의 사무차장. 자, 감사원 사무총장은 정무직 공무원이에요. 감사원의 사무총장은, 근데 사무차장은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아셨어요? 감사원의 사무차장은 1급이거든요. 일반직 공무원이에요. 사무총장은 정무직이라고 그랬어요. 사무총장은 정무직이고 사무차장은 일반직 공무원이다. 그러면 13번에서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되는 것만 모두 골라라 하면 니은, 디귿, 미음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내용들은요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출제가 되는 거예요.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자, 같이 연결해서 구분해 둔다. 감사원의 사무총장하고 감사원의 사무차장 이것도 같이 연결해서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은 특정직에 해당되지만 재판관은 정무직이다. 14번.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의 설명에서 옳은 거 1번. 우리나라는 기관 구성의 형태가 기관 대립형, 기관 통합형. 우리나라는 기관 구성 형태에 있어 기관 대립형의 특징이에요. 오케이? 기관 대립형입니다. 1번. 우리나라 시장의 권한이 지방의회 권한에 비해서 상대로 약한 기관 대립형을 유지하고 있다는데 우리나라는 강시장 의회형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관 대립형이지만 단체장의 권한이 강해요. 오케이? 대부분의 지방정부의 형태는 중앙정부 형태를 따라가요. 근데 우리나라 보세요.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하잖아요. 의회에 비해서. 그러니까 지방정부도 그런 유형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권한이 막강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영국의 의회형에서는 집행기관의 장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고 있다. 영국의 의회형에서는 집행기관의 장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한다. 틀렸어요. 여러분들, 영국의 의회형은 영국의 의회형에서는 의회 의장이 단체장을 겸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단체장은요, 시장은 명예직이에요. 명예직이잖아요. 그래서 의회 의장이 겸임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영국의 의회형에서는 집행기관의 장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는 게 아니에요. 기관 대립형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뽑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기관 통합형이기 때문에 주민이 직접 단체장을 뽑는 게 아니에요. 의회에 의장이 있으면 그 의장이 단체장을 겸임한다. 오케이? 그리고 단체장인 시장은 명예직에 해당한다. 3번. 미국의 위원회형은 기관 대립형의 특수한 형태로 볼 수 있다는데 이 미국의 위원회형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지방의 의원들을 선출하죠. 그리고 선출된 의원들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관 통합형에 가깝습니다. 오케이? 기관 통합형. 그리고 이 밑에 이제 집행기구를 두는 거죠, 이렇게.
4번 기관 통합형의 집행기관은 기관 대립형에 비해서 행정의 전문성이 높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여러분들 행정의 전문성이 높은 것은 기관 대립형 통합형. 어? 행정의 전문성이 높은 것은. 자 보세요. 자 이게 지금 주민들이 지방의회 의원을 뽑았죠. 여기 지방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들이 이 집행기관의 책임자로 내려가죠. 집행기관의 책임자로 내려가요. 이런 식으로. 자, 선거에서 지방의회 의원들이 바뀌어버리면 이 책임자도 어때요? 같이 바뀌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 기관 대립형과 같은 경우는 시장만 교체가 되지. 그 청주시 밑에 있는 각 부서의 책임자인 국장, 이 사람들은 선거에 영향을 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성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기관 대립형의 경우는. 오케이? 그래서 4번에 나왔는 것처럼 기관 통합형의 집행기관은 기관 대립형에 비해서 행정의 전문성이 높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맞는 표현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 행정기관 내 분파주의 배제에 유리한 것은 어떤 제도일까요? 분파주의 배제에 유리한 것. 기관 통합형, 대립형. 자, 분파주의는 각 부서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분파주의겠죠? 근데 기관 통합형과 같은 경우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이렇게 책임자로 온다고 그랬잖아. 분파주의를 해결하기 어려워요. 여기 정치인들이니까. 그쵸? 근데 이제 기관 대립형과 같은 경우는 자, 얘기했던 것처럼 주민들이 지방의회 의원들을 뽑아서 의회를 구성하고 단체장을 뽑아서 집행기관을 구성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각각. 그리고 이 밑에 집행기관 책임자, 단체장 밑에 각 집행기관들이 이렇게 있겠죠. 여기 분파주의가 나타나면 누가? 시장이 조정할 수 있어요. 아셨어요? 시장이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분파주의 배제에 유리한 것은 기관 대립형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 분파주의 배제에 유리한 것은 기관 대립형입니다. 자, 14번에서 옳은 것은 정답이 4번입니다. 4번이에요. 네. (15번) 공직윤리 및 행동규범에 관한 설명에서 가장 옳은 것은 1번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부패행위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부패행위 신고 의무를 부과한다. 여러분들 이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 의무 그런다면 부패 방지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국가공무원법에 규정하는 게 아니에요. 부패 방지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는 거예요. 부패행위 신고 의무. 2번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직 부패 방지를 위해서 퇴직 공무원의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OX.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규정은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공직자윤리법에. 이 부패 방지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비공직자의 취업 제한 규정이에요. 오케이? 비공직자의 취업 제한 규정. 비공직자의 취업 제한은 몇 년? 5년입니다. 3번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제도는 적용 대상 공직자의 퇴직 후 5년간 그가 퇴직 이전에 3년간 속해 있던 소속 부서나 기관과 밀접한 업무 관련성 있는 기관으로의 취업이 제한된다. 이렇게 표현인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5.3 불고기라고 그랬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3번은 반대로 표현된 겁니다. 반대로. 퇴직 후 3년이고 퇴직 이전에 5년 이렇게 연결해야겠죠. 4번. 공직자윤리법에 따른다면 재산 공개 대상자 등 그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직무 관련성을 심사 결정하기 위해서 인사혁신처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두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아니고 인사혁신처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는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식 백지신탁제도만 도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위 공무원들은 주식 거래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 이런 것들을 이미 주식 거래해가지고 뭐 부당 이득을 챙긴다.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 15번의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16번에 보면 막스 베버가 말하는 관료제 이념형에 대한 설명에서 가장 옳은 것은 15번에서 요건 좀 참고해 보세요. 공시활법에 나와 있는 것들이야. 재선이가 취업을 위해서 이주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재는 뭐야? 재산 등록 및 공개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선은 선물 수수를 했으면 신고하고 국고로 귀속시킨다. 이거고. 그 다음에 취업 제한 규정에 관한 것이죠. 취업 제한 규정. 이는 뭐냐면 이해 충돌을 방지하는 겁니다. 이해 충돌 방지. 그 다음에 주는 주식 백지 신탁에 관한 거. 자, 공시활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이야. 자, 16번. 막스 베버가 말하는 관료제 이념형에 대한 설명에서 가장 옳은 거. 관료제 이념형에 대한 설명에서 옳은 거. 1번. 조직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순환 근무를 강조한다. 여러분들, 관료제 조직의 형태를 보면 관료제 조직은 계층이 있죠. 두 번째는 각 부서별로 업무가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분업화되어 있단 말이야. 부서별로. 그래서 할거주의를 야기시킨다고 그랬지. 지금 여기 표나온 것처럼 순환 근무를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각 부서별로 이렇게 분업화되어 있고 전문화되어 있으니까. 지금 여기 표나온 것처럼 순환 근무를 강조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이렇게 분업화에 따라서 할거주의가 야기된다. 두 번째, 법적이며 합리적 권위에 근거한 조직구조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법적 합리적 권위에 근거한 조직구조. 이게 관료제 이념에 관한 것이죠. 법적이며 합리적 권위에 근거한 조직구조. 3번. 도덕적 이상을 지닌 관료제 형태를 말하고 있다. 도덕적 이상이 아니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어떤 법규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하는 거죠. 4번. 문서화된 법규집보다는 전문 직업적 판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이제 법규를 강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문서화된 법규를 전제로 사무를 처리하는 거예요. 여기에 바탕을 두고. 16번은 정답이 2번입니다. 2번이에요. 1번 혼동하면 안 돼요. 직무 순환을 강조한다. 순환 근무를 강조한다. 이런 내용들은 거리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무는 이 법규의 근거를 두고 사무 처리가 이루어지게 되고. 자, 16번은 정답이 2번입니다. 17번. 다음, 정책 집행의 상향적 집행의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향적 집행은 거꾸로 가는 거죠. 그래서 후방향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전방향이 아니라 후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적응적 집행이라는 거예요. 적응적 집행에. 일반 상향적 접근은 정책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행자들의 동기, 전략, 행동, 상호작용 등에 주목하고 일선 공무원의 전문 지식과 문제 해결 능력을 중시하고 있는 것. 포인트죠. 이 일선 공무원들, 정책을 집행한 일선 공무원들의 전문 지식이나 문제 해결 능력을 중시하는 것이 바로 상향적 집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향적 접근은 2번. 일선 집행관리 재량권을 축소합니까? 이거 하향적 집행의 특징이죠. 하향적 집행에서는 목표가 명확해요. 목표가. 그리고 목표가 딱 주어져 있으니까 결정된 정책을 원래 의도한 대로 그냥 그대로 기계적으로 집행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행관리 재량권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냥 기계적 집행을 하는 것뿐이야. 그래서 일선 집행관리의 재량권을 축소하고 통제를 강조하는 것은 하향적 집행의 특징입니다. 3번. 상향적 접근은 하나의 정책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여러 정책이 동시에 집행되는 경우를 설명하기 곤란하다. 하나의 정책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하향식이에요. 그죠? 이 목표를 정하고 목표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
그 하나의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여기 표나온 것처럼 여러 정책이 동시에 집행되는 경우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하향적 접근은. 오케이? 네. 4번 하향식 접근의 대표적인 것은 전 방향이 아니라 후 방향이죠. 후 방향입니다. 그리고 집행에서 시작해서 상위 계급이나 조직 또는 결정 단계로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전 방향이 아니라 후 방향의 입장이죠. 여기서는. 그러면 여기 하향식 접근이라고 표현하는 거, 하향식 접근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거시적인 관점이죠. 반면에 상향적 접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미시적 관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각각. 자, 17번에서는 옳은 것은 1번 내용이 돼야겠지. 그쵸? 네, 1번 내용이 돼야 됩니다. 일선 공무원의 전문 지식과 문제 해결 능력을 중시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상향적 접근에서는 목표가 명확하게 설정이 된다. OX. 명확한 목표 설정은 하향식 집행에서 나오는 특징입니다. 목표가 명확한 것은. 그리고 정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조건이 안정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표는 변경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목표가 딱 설정이 되면. 근데 상향적 접근에서는 다르죠. 정책을 둘러싸는 환경의 여건이 변화가 심해요. 불안정하고. 그럼 여건의 변화에 따라 설정된 목표도 변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가 변경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정책도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상향적 접근이라는 거죠. 그게. 자, 17번은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자, 18번 봅시다. 자, 우리나라의 전자정부에 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1번, 수요자 중심보다는 공급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강조하고 있다. 반대로 표현됐죠? 네. 여기는 수요자 중심이야겠지. 전자정부에서. 네. 지금 여러분 계속 그 청주시나 이런 데서 문자 오죠? 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저기 문자가 다 와요. 여기저기.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필요한 정보들도 제공하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그 여기서 지금 표나오는 것처럼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특징들인 거예요. 지금 전자정부의 특징이. 두 번째, 정부의 정책 과정과 업무 절차에 대한 투명성과 접근성을 보다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인터넷이나 DB 기술 활용을 통해서 부서 간의 효율적인 정보 교류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 축적된 이러한 정보들을 같이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축적된 이러한 정보들은. 지금 외국에서 호평을 하는 이유가 물론 신속하게 뭐 코로나 이 검사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정보를 투명하게 다 공개한다는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뭐 얼마 전에 중국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일본도 그렇고 그 강대국이라고 하는 뭐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보를.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불안을 야기하게 되고 그 다음에 대처 상황이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지금 일본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확진자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가 파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정확하게 파악이 되면 정보 공개가 정확하게 파악이 된다면 거기에 맞게끔 대처를 해나갈 거 아니겠어요. 각각.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18번에서 4번 보면 스마트 워크센터를 통해서 시 공간에 제약 없이 유연한 근무를 가능케 한다. 오케이. 18번은 1번이 거리가 있어요. 네.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행정 서비스. 19번 보면 기억리은에 해당하는 권력 모형을 옳게 짝지은 것은 기억리은에 해당하는 권력 모형을 옳게 짝지은 것. 자, 박스에 보니까 기억은 전국적 차원이 아니라 지역사회 지배 구조에 초점을 맞추면서 소수 엘리트가 강한 응집력을 가지고 정책을 결정하고 정치에 무관심한 일반 대중들은 비판 없이 이를 수용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리은은 정치 권력의 두 얼굴이 있음을 주장하는 입장으로부터 권력의 어두운 측면이 갖는 영향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 자, 권력 모형이 있는데 여러분들 권력 모형에 보면 하나가 엘리트론의 입장하고 또 하나 봐. 다원론의 입장 이렇게 비교해서 엘리트론의 입장은 고전적 엘리트론이 하나 있고 이건 이제 19세기 말까지 이 이후에 1950년대 등장하는 것이 미국의 통치 엘리트론 이렇게 표현했죠. 미국의 통치 엘리트론 1960년대에 등장하는 것은 신엘리트론. 각각 고전적 엘리트론, 미국의 통치 엘리트론, 그 다음에 신엘리트론. 다원론은 벤츄리하고 트루만이 주장하는 집단 이론이 있어요. 벤츄리하고 트루만이 주장하는 집단 이론. 여기에 반발하는 이 뒤에 이제 등장하는 것이 달의 다원론. 그 다음에 신다원론.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아까 그죠? 미국의 통치 엘리트론 주장했던 대표적인 인물들이 밀스하고 헌터가 나와요. 밀스는요, 국가 차원에서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엘리트를 설명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군산 복합체 기억나십니까? 네, 요거예요. 철회상각에 해당되는 거죠. 군산 복합체. 근데 이 헌터가 주장하는 것은 그 애틀란타 있죠? 애틀란타 시의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엘리트가 누구냐? 그걸 조사한 것이 바로 헌터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역사회 관점이지. 그래서 그 지역사회에 기업 엘리트들이 정책 결정관에 많은 영향을 미치더라.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비교해서. 그 다음에 신엘리트론 나왔고, 여기 벤츄리하고 트루만의 집단이론에는 뭐뭐 나오냐면, 잠재익 집단론하고 중복효원 이론이 있어요. 두 가지. 이걸 비판하면서 나오는 것이 달의 다원론의 시각이에요. 뭐냐면 달은 엘리트 집단들이 있는데 이 엘리트 집단들은 권력을 쟁취하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정책 결정 과정에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정책에 반영해서 결정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가 없게 된다 그 말이죠.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대중의 지지를 받아야 되고 그걸 통해 권력을 쟁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엘리트 집단들은 경쟁적으로 대중이 원하는 것, 대중이 요구하는 것을 여기다 반영해서 결정하려고 하더라. 그래야 대중의 지지를 통해서 권력을 쟁취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달이 주장하는 다원론하고 미국의 통치 엘리트론의 입장은 완전히 상반되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얘기잖아. 이걸 반대해서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래서 달의 다원론의 시각에서는 엘리트론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엘리트들이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정책 과정에 반영하는 게 아니라 경쟁적으로 대중의 입장을 여기다 반영해서 결정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자, 신엘리트론의 관점. 신엘리트론의 관점은 이거 나오죠? 권력의 두 얼굴, 이거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는 밝은 얼굴, 하나는 어두운 얼굴. 이 밝은 얼굴을 통해서 행사되는 권력이 명시적 권력입니다. 명시적 권력. 어두운 얼굴을 통해서 행사되는 권력은 암묵적 권력이고. 각각.
두 가지로. 여기에서 무이사결정이 나타난다는 거지? 여기에서.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이 달의 다원론을 신엘리트론에서 비판했는데 어떤 관점에서 비판하냐면 지금 달이 주장하는 요 내용은 요것만 보고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요 부분은 간과했다는 겁니다. 명시적 권력에 대해서만 설명을 한 것이지 암묵적 권력의 행사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오라와 바라츠는 이런 관점을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나타난 것이 바로 이 무의사결정에 관한 것이다. 이건 의도적인 것이에요? 무관심이에요? 이건 다분히 의도적인 겁니다. 그죠? 다분히 의도적이에요. 무관심이 아니라 무의사결정은 의도적인 무결정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현상유지적인 비결정이다. 무의사결정은 공의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이론이다. OX. 공의의 관점에서. 집의 엘리트의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거예요. 공익과 관계되는 게 아니다. 무의사결정. 그리고 무의사결정을 쭉 보니까 정책과정 전반에서 이 무의사결정이 나타나더라. 정책과정 전반에서. 네. 그리고 신다원론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특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셨어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기업의 특권을 인정해요. 그러니까 정부는 여기서는 중립적 심판자가 아니, 원래 다원론에서는 정부는 중립적 심판자로서 역할이죠. 원래 다원론의 관점에서는 정부는 중립적 심판자로서 역할이에요. 근데 여기는 정부는 더 이상 중립적 심판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다원론의 시각에서는 기업의 특권을 인정하면서 정부의 능동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오케이? 그러면 다시 한번 보세요. 기업은 전국적 차원이 아니라 지역사회 지배구조에 춘을 맞추면서 뭐예요? 헌터가 얘기하는 명성접근법입니다. 오케이? 소수 엘리트가 강한 응집성을 가지고 정책을 결정하고 정치에 무관심한 일반 대중들은 비판 없이 이를 수용한다고 설명한다. 오케이? 그러나 두 번째 내용에 보면 니은은 정치 권력의 두 얼굴이 있음을 주장하는 입장으로부터 권력의 어두운 측면이 갖는 영향력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비판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 입장을 간과했다는 거죠. 바로 요 부분에 대한 비판인 거죠. 달의 다원론에 대한 비판. 그래서 기억은 헌터의 명성 접근법이고 니은은 달의 다원론을 비판한 것입니다. 오케이? 신다원론의 입장에서 기업의 특권을 인정하고 정부는 능동적 역할을 수행한다. 이게 신다원론의 시각이에요. 자, 정답 3번입니다. 20번. 조직 원리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가? 1번. 부성화의 원리는 조정에 관한 원리에 해당한다. 부성화라는 것은 부처 편성의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성화의 원리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부처 편성의 원리. 그러니까 기획재정부, 그 다음에 또 뭐 교육부, 보건복지부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업무가. 그럼 이건 여러분들 조정에 관한 겁니까? 분업에 관한 거죠. 분업과 연관되는 겁니다. 전부 동참. 저는 뭐야? 이 분업에 관한 내용이야. 이건 전문화의 원리에, 전문화의 특징에 해당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건 방금 얘기했던 부처 편성 또는 부성화. 그 다음에 동은 동질성의 원리. 동질성의 원리. 참은 참모 조직. 참모 조직. 이런 내용들이 바로 분업과 연관되는 분업의 원리의 특징입니다. 2번, 통솔 범위를 좁게 잡는다면 계층의 수가 늘어난다. 맞죠? 계층의 수와 통솔 범위는 반비례합니다.
계층의 수가 많아지면 조직이, 계층의 수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조직이 홀쭉해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통솔 범위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계층의 수가 적으면 통솔 범위가 넓어지는 겁니다. 아까 개성과 참모를 구분하는 것은 분업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맞죠? 그다음 4번 매트릭스 조직은 명령통일의 원리를 위반한 것이다. 매트릭스 조직은 명령통일의 원리를 위반한 것이다. 자, 20번에서는 1번이 거리가 있죠? 1번에 관한 거. 자, 2회 문제로 넘어오세요. 2회. 1번. 현행 지방자치법상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설명으로서 가장 옳은 것. 주민감사청구. 1번. 감사청구인의 연령 제한은 없다. 2번. 감사청구는 해당 사무를 처리한 자치단체 장에게 해야 한다. 3번. 감사청구는 사무 처리가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4번. 주민의 감사청구에 의한 감사 결과는 공표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는데 감사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요. 19세 이상의 주민 19세 이상의 주민 감사 청구는 시도는 광역자치단체로서 시도는 500명 그 다음에 청주시와 같이 50만 이상의 시는 300명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는 200명 범위 이내에서 감사 청구를 하죠. 그리고 이 이제 그 구성은 조례로 이렇게 정하게 됩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시도는 500명,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300명, 기초는 200명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다는 거야. 2번, 감사청구는 해당 사무를 처리한 자치단체 장에게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청주시장이 사무를 처리하는데, 그 사무 처리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했다는 거죠. 청주시 주민들이 감사 청구를 하는 거야. 누구에게 하냐면 도지사에게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 사무를 처리한 자치단체 장에게 감사 청구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죠. 그죠? 그건 본인 당사자에게 하는 것인데.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장은 광역자치단체 장에게. 그러면 도지사가 사무 처리하는데 주민복지관한 사무 처리하는데 법을 위반했어요. 그러면 충청북도 도민들은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감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주무부 장관에게, 광역자치단체 장은. 2번 틀렸죠? 기초는 광역자치단체 장에게, 광역자치단체 장은 주무부 장관에게 감사 청구를 한다. 3번, 감사 청구는 사무 처리가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주민의 감사 청구에 의한 감사 결과는 공표해야 돼요.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그리고 감사 청구 결과 불복을 하면 이제 주민 소송으로 이어지는 거죠. 감사 청구 없이 바로 주민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어요. 감사 청구 결과 거기에 불복을 하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민 감사 청구의 제외 대상입니다. 주민 감사 청구의 제외 대상.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감사 청구할 수 없겠죠. 그죠?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는 거. 두 번째,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 중인 경우, 이런 경우도 감사 청구의 제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세 가지 경우는 감사 청구의 제외 대상입니다. 수사, 재판에 관여하는 거,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 중인 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거. 자, 1번은 그래서 3번 내용이 맞는 표현이죠. 주민 감사 청구. 조례 재정 개폐 청구는 누구에게 합니까? 조례 재정 개폐 청구는 단체장에게 청구한다. 2번. 다음과 관련 있는 행정 가치에 대한 설명에서 옳은 거. 자, 박스에 보니까 안전을 위해서 자동차 제동 장치를 이중으로 설계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발로 밟는 브레이크 장치가 있고 이 사이드 브레이크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 갈성 장치가 되는 거죠. 하나가. 그죠? 네.
정전에 대비해서 건물 자체적으로 자기 발전 시대를 갖추도록 한다. 자가 발전이죠, 이게. 네. 자가 발전 시대를 갖춘다. 오케이? 다 가해성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개선이 있는데 개선에 대한 막류를 둔다랄지, 하원이 있는데 하원에 대한 상원을 둔다랄지, 그 다음에 또 대통령이 있는데 부통령이 있다랄지, 전부 다 가해성 장치예요. 여러분들, 가해성 장치를 갖추면 신뢰성과 안정성이 높아지겠죠. 신뢰성, 안정성이 높아지는 거야. 근데 비용은 증가합니다. 비용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뭐야? 능률성이 저해되는 것이죠. 비용 증가는 능률성이 저해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서 이 가해성하고 관련되는 설명에서 오른 거 1번 형평성과 상충관계에 있다. OX X? 한번 뒤에 그럼 내용을 볼까? 2번 행정체제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저하시킨다. 3번 수단적 가치보다는 행정의 본질적 가치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다. 본질적 가치의 대표적인 것은요. 본질적 가치의 대표적인 것은 공익, 형평성, 정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본질적 가치예요. 민주성은 수단적 가치입니다. 가해성도 수단적 가치죠. 4번 창의성을 제고한다. 맞아요? 1번은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능률성과 상충된다. 능률성과 상충관계 있다. 이렇게 표현해 적절하겠지? 형평성하고 관계되는 게 아니잖아요. 응? 능률성과 상충관계 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된단 말이에요. 방금 얘기했잖아. 시간,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은 능률성을 오히려 저해한다고.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이는데. 그리고 창의성이 제고돼요. 미국 백악관에서 코로나 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미국의 백악관에서. 기자회견 하는데 그 트럼프 뒤에 서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태스크포스 구성원들이에요. 그러면 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게 된다면 우리로 본다면 뭐 보건복지부랄지 행정안전부랄지 관련된 부처 구성원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관련 부처들 이렇게 파견 나와가지고 구성이 될 거 아니겠어, 이렇게. 응? 태스크포스가 우리로 본다면,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코로나 대응책 여기서 수립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논의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 새로운 아이디어 같은 게 도출될 수 있겠지? 서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니까 또는 담당하는 전문성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논의하다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렇게 도출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 면에서 창의성이에요. 아셨어요? 이런 면에서. 이것은 정확성도 높아져요. 내가 이런 일을 했거든요. 검찰청에 사이버 수사대가 있는데 경찰청에도 사이버 수사대가 있어. 정확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해성은 창의성과 정확성을 제고시킨다. 창의성과 정확성을 제고시킨다. 그리고 1번은 능률성과 상충관계에 있다. 이렇게 표현해야 적절한 표현이 되겠죠. 각각. 가해성. 3번 후기 인간관계론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후기 인간관계론은 그 실적주의 인사제도 있잖아요. 그 실적주의 인사제도가 통제 중심의 인사제도거든요. 실적주의가. 그러한 통제 중심의 실적주의 인사제도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하는 겁니다. 실적주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후기 인간관계론의 입장인데 여기서는 인본주의적인 인적자원 관리, 인본주의적 인적자원 관리 이걸 강조하는 것이 후기 인간관계론의 시각이에요. 인본주의적 인적자원 관리.
후기 인간관계론. 그럼 여기는 이 조직 구성원을 자아실현적 존재로 파악을 합니다. 자아실현적 존재로. 그 다음에 조직의 개인의 목표와 조직의 목표를 서로 조화를 이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인본주의적 인적 자원 관리에 관한 거예요. 자, 그럼 1번. 합리적 경제적 인간관보다는 자아실현적 인간관하고 더 부합되는 것이다. 맞죠? 두 번째, 개인은 다양한 차원에서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개인을 다양한 시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3번, 대표하는 이론으로서는 맥그리거의 Y론과 아제리스의 성수기를 들 수 있다. 4번, 의사결정 과정에서 개인을 참여시키는 관리 전략이 필요하다. 2번이 틀렸어요. 2번은요, 그쵸, 이것은 상황론을 전제로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샤인의 복잡인관 기억나십니까? 상황에 따라 인간은 다른 모습을 나타낸다 이 말이야. 샤인의 복잡인관. 상황론을 전제로 하는 것은 복잡인관이에요. 오케이? 2번은 개인은 다양한 차원에서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개인을 다양한 시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상황론을 전제로 설명하는 거예요. 자, 1번에 나오는 처럼 자아실현적 인간관, 이걸 바탕으로 하고 있고, 또 대표하는 이론으로서 맥거리가 Y론이랄지 아제리스의 성숙인, 전부 다 후기 인간관계론의 관점에 설명하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 과정에서 개인을 참여시키는 관리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자, 2번은 상황론을 전제로 하는 복잡인관의 특징에 해당된다. 자, 그 다음에 4번. 페루의 기술 이용론 가운데서 과학의 다양성과 문제의 분석 가능성이 모두 높은 경우에 해당하는 기술. 자, 페루의 기술 이용론에 보면 과업의 다양성하고 그 다음에 기술의 분석 가능성 이렇게 구분해서 과업의 다양성이 낮고 기술의 분석 가능성이 낮다. 어디에 이거 뭐가 들어가야겠어요? 여기 들어가는 것이 장인 기술의 입장이죠. 장인 기술하고 비교되는 것은 공학적 기술입니다. 공학적 기술. 그 다음 이쪽에는 비일상적 기술이에요. 이쪽은 일상적 기술이에요. 비교해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장인이란 예컨대 도자기 만드는 장인이 있다. 도자기 만드는 장인이 있는데 그러면 이 장인이 갖고 있는 기술은 도자기밖에 만들 수가 없죠. 다른 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업의 다양성이 낮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장인이 3명이 있어요. 개개인마다 노하우가 전부 다르지? 그래서 이 장인의 기술을 분석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의 분석 가능성이나 과업의 다양성이 모두 낮아요. 이게 장인 기술이야. 오케이? 네. 근데 공학적 기술은 그 반대죠. 다 높아요. 그 다음에 비일상적 기술이라고 한다면 비일상적 기술은 과업의 다양성이 높겠죠. 그리고 기술을 분석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이런 특징이겠지. 그죠? 지금 여기서 과업의 다양성, 문제의 분석 가능성이 모두 높은 경우에 해당되는 기술, 그런다면 뭐가 돼야 될까? 응? 그럼 공학적 기술이 돼야겠죠. 모두 낮은 것은 장인 기술 이렇게 연결해야 될 것이고. 그죠? 네. 잠깐 쉬었다가 5번 문제부터 풀읍시다. 응?